2008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이렇게 시작되고 났을 때 FRB가 이제 행한 정책들이 이제 어떤 건가요?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이제 긴급 이제 유동성 자금을 막 줬죠. 타프 뭐 재무성하고 같이 해서 좀 당장 넘어가는 이제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들 일단 이게 돈이 없어서 부도 나는 거 막아주는 프로그램을 했죠. 미국 재무생이 이제 2008년 한 9월인가 10월에 리만 사태 난 걸 전후로 해서 7천억 달러 규모의 그 구제금융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 말에 FRB가 기준금리인 FF 금리 있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 기준금리를 그때 얼마였죠? 기준금리가 금융위기 전에 5.25, 5.5, 5.25 기준금리가 그걸 그냥 순식간에 팍 떨어뜨려서 0%까지 떨어뜨리죠. 2008년 말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3월 달에 첫 번째 QE를 시작하죠. QE1을 시작하죠. 2009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QE1이라는 걸 시작하죠. 그게 뭡니까? QE1이 그때 했던 게? 네. 그러니까 그때는 포인트가 MBS였어요. 주택모기지증권.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미국이 망하네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미국이 망하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뭘 팔라나요? 누가? 그렇죠. 미국채 40% 이상을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미국채. 그 다음에 MBS라는 증권은요, 페니메이나 프레디맥이라는 미국인 연방주택금융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제 발행한 거죠.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이렇게 주택 대출을 해주라고 이렇게 돈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이제 모기지 주택 대출을 해주고 난 그 대출 자산을 이 페니메이나 프레디맥한테 그 자산을 팔아요. 팔고 그 돈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또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은 페니메이나 프레드맥은 받은 담보로 이제 자산을 매입을 했잖아요. 대출 그 자산을 매입을 하면 그걸 모아가지고 또 풀을 해요. 모은 거죠. 풀링을 해요. 풀을 해요. 이게 이제 모기지 풀이라고 불러요. 풀을 해가지고 이걸 담보로 해서 또 MBS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돈을 조달을 해요. 조달을 해가지고 또 은행한테 또 빌려줘요. 또 은행 자산을 사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주택대출 규모를 키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니메이하고 프레디맥이 그렇게 해서 대출해준 공급액이 7조 5천억 달러에 달했어요. 7조 5천억 달러가 얼마냐? 지금 미국 GDP가 15조 달러예요. 1년 GDP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그게 망해버렸어요, 그때. 2008년, 2009년에 망했어요. 그래, 국유화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였으니까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2008년에서부터 2009년 그 초반에 걸쳐서 일어난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첫째, 미 국채를 투매를 했겠죠. 미국채 가진 사람, 미국 망한다고 그러는데 저거 망하기 전에 빨리 처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투매를 했죠. 그 다음에 또 뭘 투매를 했나요? 이런 왜냐면 근원이 뭐였습니까? 부동산 투기 거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투기 거품의 주범인 MBS 증권 투매를 하죠. 투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미 국채에 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FRB가 나서서 미국 재무성하고 나서서 그때 뭘 했죠? 국제 공조를 하자고 그랬죠.
야, 니네들 그거 팔면 같이 망해. 팔지 마. 대신에 니네들 필요한 달러는 우리가 무한정으로 공급해 줄게.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한국의 은행, 산업은행이나 무슨 국민은행, 하나은행도 그때 FRB한테서 달러 공급 받았죠. 그때. 통화 수합하자. 중앙은행들끼리는 통화 수합하자. 우리가 니네들 원하는 달러는 무한정으로 찍어서 줄게. 대신 국채를 팔지 말아라. 그 다음에 MBS는 이건 미국 이제 연방정부가 문제가 생기면 지급 보증을 한 채권이에요. 사실상 공채나 마찬가지, 공기업 채권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MBS 증권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태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왜냐면은 미 국채보다도 약간 눈꽃만큼 금리가 더 좋아요. 미국 국채는 아니지만 미국 연방정부가 지급을 보증했기 때문에 국채나 마찬가지 신용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10년짜리 미 국채 수익률이 뭐 7%다 하면은 아마 뭐 4%다. 그러면 얘는 한 4.1% 이런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그 외국 정부들이 이제 조금 수익이 높기 때문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로 보유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2조 5천억 달러 가량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페니메이, 프레디맥의 전체 그 모기지 풀 자산 규모가 7조 5천억이라 그랬죠. 그 중에 그 모기지 풀로 해서 MBS 증권 발행액이 한 4, 5조 정도, 4, 5조 달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중에 절반가량을 외국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외국 정부나 뭐 산업은행이나 뭐 이런 데가 막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 투자청이나 뭐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한 1조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그 외에 이제 뭐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 가지고 있죠. 뭐 연금이나 기금들이 가지고 있죠. 이제 그 투매를 누가 했냐면은 외국인 투자자하고 미국 개인이 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가 거의 한 1조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던 걸 모조리 다 팔아버렸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MBS 증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을 했겠죠. 폭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팔아치기고 그다음에 외국 기관들도 계속 보면서 미국 정부가 보증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할 때까지 막 파는 거예요. 너 빨리 말해, 빨리 말해. 한 4천억 달러가 팔았어요. 그때. 순식간에 팔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 국채 시장과 MBS 시장이 휘청거렸겠죠. 완전히 투매해가지고 난리가 났겠죠. 그 중에서 특히 어느 쪽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국채는 미국 정부 재무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너희 팔지 말아라. 국채 공조하자. 같이 죽어. 대신에 우리 달러 줄게 하고 막았다 이거예요. 근데 MBS는 이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직접 사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2009년 3월 달에 했던 첫 번째 양적 확대채액이 뭐였냐면은 1조 2천억 달러 가량의 그 9천억 달러 가량의 MBS 증권을 사고 이 연방주택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 한 3천억 달러 가량을 또 사주고 대신 사주고 그 다음에 미 국채 장기 국채를 3천억 달러 가량을 사주는 걸로 사는 걸로 FRB가 뭘로 살려면 FRB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로 달러 찍어내서 그게 첫 번째 양적 확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채 시장하고 MBS 채권 시장이 겨우 이렇게 좀 진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 말 가니까 유럽이 시끄러워졌죠. 뭐 때문에 시끄러워졌죠? 뭐 그리스나 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데가 뭐 이제 파산하니까 시끄러워졌. 이른바 채무 위기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2010년 되면서부터 이제 FRB가 낙관적인 이제 이제 올해부터는 경기 좋아집니다라고 했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니까 이렇게 경기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문제가 심각해지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그 상황에서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 경제 위기 상황을 가장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일로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게 뭐죠? 예? 주가죠, 주가. 그렇잖아요. 주가잖아요. 그 위기적인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그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지표가 주가입니다. 주가가 막 동요를 해죠. 그러니까 2009년에 이렇게 이제 진정되면서 주가 다우지수가 조금 바닥에서 6천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그 올라와 경기 좋아진다 막 이렇게 설레발을 치니까 올라왔다가 다시 2010년 이제 그 이제 상반기 지나가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미국 경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안 빨리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이야기가 뭐였죠? 또 우리 또 죽겠네. 누가 아우성 칩니까? 주가 떨어지면 누가 힘들죠? 예? 올가죠. 미국의 뭐 금융기관들이죠. 주가 떨어지면 그걸로 장사해 먹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또 한 번 더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2010년 그 8월인가 9월에 저기 어디 휴양지인가 잭슨홀인가 뭔가 가가지고 세계은행 총재 모아놓고 버냉키 씨가 이제 내년 1월 달인가 이제 물러나니까 버냉키 씨라고 그래야지. 버냉키 의장이 몰아가지고 우리 2차 양적 확대 또 할게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또 주가가 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다우지수가 팍 올라가요. 그 발언을 계기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2차 양적 확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내용은 뭐였죠? 2차 양적 확대는 어떤 내용이었죠? 뭐였죠? 미국 장기국채 10년 6년 이상짜리 장기국채를 6천억 달러인가 추가로 더 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예? 저기 이제 그건 뒤에 이야기고. 그러니까 장기 국채를 추가로 더 사겠다. 6천억 달러치를 이제 미 국채를 더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MBS 증권은 살 만큼 샀고 시장이 조금 안정됐으니까 이제 조금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줄이고 미 국채를 더 사겠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미 국채를 더 사겠다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표시였죠. 장기 금리는 시장 금리죠. 팟캐스트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FRB의 그 기준 금리는 FF 금리는 어떤 금리라고 그랬죠? 단기 금리죠. 단기 금리. 단기 금리고 이건 정책 금리죠. 정책 금리이고 FRB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제하는 금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죠. 그렇죠. 이건 FRB가 간섭할 수 있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뭐 10년짜리 국채라든지 30년짜리 모기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FRB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그 채권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금리예요.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는 정책 금리고. 이러면 시간 많이 가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QE를 발표하면서 6천억 달러의 미 국채를 추가로 더 사겠다라고 해서 이제 했을 때는 미국의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FRB의 그 단기금리인 기준금리는 FF금리는 0% 제로금리 정책을 했으니까 0%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야 고용을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업이 투자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하죠. 왜냐하면 투자는 보통 3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하려면은 이 장기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인플레 위험이나 특히 이제 이 양적 확대책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화폐적인 인플레를 의식을 한 거죠. 시장이, 사람들이. 달러를 저렇게 찍어내서 화폐적 인플레 괜찮아? 괜찮아? 해서 장기금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금리를 떨어뜨리겠다고 이제 아예 그냥 처음에 양적 1차 2009년 3월 달에는 3천억 달러만 샀는데 배를 더 산 거죠. 추가로. 6천억 달러를 사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통화전쟁 말이 나왔죠? 브라질이나 이런 데가 막 굉장히 그 강력하게 반대했죠? 뭐 때문에? 화폐적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QE를 발표하고 난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요? 유가가 폭등했죠? 다시.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폭등했죠? 농산물 가격도 폭등했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화폐적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러다가 다시 2011년에는 경기가 또 좋아지네 했다가 이제 또 하반기 가니까 좀 이렇게 또 이상하게 되고 또 미국도 이제 무엇에 걸렸죠? 2011년 여름에 재정절벽 문제에 걸렸죠. 그래서 신용등급 S&P가 하나 떨어뜨렸죠. 그렇죠. 그리고 나온 게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었죠. 이제 돈을 찍어내면, 달러 찍어내겠다고 하면은 또 화폐적 인플레 때문에 공격을 받을까 봐서 또 미국도 이제 막 물가가 올라가고 하니까 여론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미 FRB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채권을 팔고 6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장기 채권을 대신 사겠다 이거예요. 달러를 추가로 안 찍어내고. 이건 뭔 이야기하죠? 단기 자산을 팔고 장기 자산을 산다는 것은 장기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겠다는 이야기죠. 장기 금리를. 그 다음에 2012년에 들어왔는데 또 경기 좋아지겠다 그랬는데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또 여름에 뭘 했죠? 그래서 이제 QE3를 했죠. 매달 그 850억 달러씩을 추가로 더 이렇게 사겠다라는 거예요. 매달. 그게 이제 QE3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12년 9월 달에 QE3를 했죠. 그래서 또 다우지수가 많이 올랐죠. 근데 그때 또 뭐하고 맞물렸죠? QE3하고? 응? 뭐하고 맞물렸죠? 일본 아베노믹스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중의원 총선하고 벌써 그러니까 2012년 9월부터 아베 씨가 아베노믹스를 이제 거론하면서 자민당 총재 출마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겹치면서 이제 막 펑펑펑 뛴 거죠. 근데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2010년에 2차 양적 확대책을 했을 때는 물가가 폭등을 했어요.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미국 내 물가도 올라가고 한국도 막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막 올라가지고 난리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FRB가 공격을 받았어요. 니네들 그 기축통화인데 니네들 그 이익을 위해서 달러를 막 그렇게 찍어내가지고 우리 힘들게 만드느냐.
이놈 제국주의 이놈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나올 정도였다 이거죠. 근데 2011년, 2012년에 그 트위스트 오퍼레이션과 특히 2012년에 QE3 세 번째 양적 확대책은 규모가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화폐적 인플레, 달러같이 폭락해가지고 화폐적 인플레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 후에는 지난 그 경과를 보면은 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뭐다고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요? 오히려 더 화폐적 인플레에 대한 그 걱정으로 더, 이른바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인플레가 더 이렇게 가속화돼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응? 돈을 더 풀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데이터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고. 통화성수가 이렇게 차이가 안 나겠죠? 예,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아까 어느 분이 얼핏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근데 여러분 셰일가스가 언제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지 아세요? 경제 시평을 보시라는 2011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 2차 양적 확대책을 했을 때는 달러가치 폭락에 대한 우려가 곧바로 유가로 직격탄이 갔어요. 근데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셰일 오일이 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유가가 그냥 가스 가격이 멈춰버렸어요. 오히려 공급 우려가 높아졌어요. 공급 우려가. 근데 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유가입니다. 기름값이에요. 근데 2011년부터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셰일가스 생산을 보면은 하루 1000만 배럴인가요? 그래서 1200만 배럴, 200만 배럴이나 더 늘어났어요. 이건 앞으로 계속 더 2020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중동이나 뭐 이런 전부 이제 공급 과잉 압력을 받은 거예요. 미국이 이제 원유 수입을 많이 했는데 원유 수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원유 수입이. 기름값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3차 양적 확대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 오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2012년부터 셰일가스 생산이 그냥 셰일 오일 생산이 급증을 하거든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뭘까요? 생각만큼 경기 회복이 FRB가 말했던 것만큼 경기 회복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수요가 생각만큼 그렇게 살아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양적 확대책에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MBS 증권을 다시 450억 달러를 매달 추가로 사겠다라는 거. 뭘 때문에? 아니 QE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장기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미국 주택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다. 미국 주택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택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불을 지펴 보겠다라고 그 하는 취지에서 제3차 양적 확대책에 MBS 증권을 다시 2010년에는 줄였어요. 아까 2009년에는 MBS 증권 시장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대량으로 샀다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2010년에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돼서 다시 조금 매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다시 MBS 증권을 대량으로 사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매월 450억 달러 사재 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채도 사재기, 그러니까 전체 미국채 발행량의 20%가량을 지금 FRB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거의 죽어버려요. 물량이 유동 이렇게 시장에 물건이 어떻게 어느 정도 전체 100이라는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실제로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돈은 10 정도. 90은 그냥 있고.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 삼성전자 주식이 있는데 삼성전자 주식이 하루 거래되는 양이 전체 그 발행량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 돈 못 버신 이유 있다니까. 1, 2%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100이라는 뭐 국채가 발행이 되어 있으면 시장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그 돈은 미국채 정도, 미국채라고 그래도 뭐 5나 10 정도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20을 FRB가 그냥 걷어들여 버린 거예요. 돌고 있는 국채를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 시장이 물건이 돌겠냐 이거죠. 근데 주로 이렇게 걷어들인 건 누구한테 걷어들이죠? 상당 부분을 연방정부가 새로 발행하는 국채를 걷어들이죠. 사실상은 말은 시장에 유통시장에서 산다라고 하지만 연방정부가 유통시장에다 팔면 그거 한 달이 건너서 다시 FRB가 뭐 사는 거니까 뭐 형식적으로 한 달이 건넜다 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QE3가 주택시장을 어떻게 쓰든지 띄워보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 QE3를 한 결과 미국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됐나요? 이건 모르시잖아요. 미국의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다고 막 지금 보도 나오고 있죠. 회복되고 있다라고 막 하고 있죠. 시평 자료 봐보세요. 근데 띈 건 뭐가 띄었죠? 네? 네. 주택 가격만 띄었어요. 실제 거래는 주택 거래는 여전히 바닥이에요. 약간 늘었다고 해도 여전히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2005년에 한참 거품이 한창일 때 1년에 한 그 140만 호 피크 때 연 환산으로 치면 140만 호가량 신규 주택 판매가 있었는데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30만 호까지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QE1, QE2, QE3 뭐 기타 뭐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와 있죠? 30만 호에서 40만 호가 있어요. 오르긴 올랐어요. 늘어났어요. 근데 주택 가격은 25만 달러가 뭐 17만 달러, 16만 달러 떨어졌다가 25만 달러 지금 더 가버렸어요. 이 양적 확대책이 효과를 보인 쪽은 어느 쪽인가요? 가격뿐이죠, 가격. 주택 가격뿐이죠. 주택 거래가 아니죠. 주택 시장은 여전히 바닥이죠. 이게 굉장히 그 주택 시장의 경우에 가격만 이렇게 반등했다, 반등하는 효과를 냈다 이거예요. 똑같이 이야기를 하면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똑같이 이야기하면. 그래서 다우지수 확 올랐잖아요.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론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 어떤가요? 채권은 어떤가요? 미국채 채권은 미 FRB가 막 사재 끼고 기준금리를 0%로 하고 장기금리를 막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다 보니까 QE3 때부터 이제 장기금리가 떨어져요. 미국채하고 MBS 그 모기지 그 금리가 떨어져요. 미국채는 4%, 3%대 있던 것이 10년짜리가 지금 그 한참 1.7%까지 떨어졌죠. 그러다가 지금 요즘에 2.45%가 올라와 있죠, 지금. 출구 전략 말 나오면서. 그렇죠?
이런 중요한 지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수치는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저는 벌써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는데, 저보다도 더 이렇게 못 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국채의 금리가 이렇게 1.7%가 떨어졌다, 이거 4%짜리가. 그럼 여러분들, 그래도 국채금리, 이제 10년짜리 국채로 치면, 국채를 이야기하면, 이 10년짜리 국채의 금리가 4%에서 3%로 1% 내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시면 제가 1년치 경제지표 무료로 선물해 드릴게요.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모르실 거예요. 1년 만기 국채가 있다고 칩시다. 1년 만기 국채가 있으면 이 1년 만기 국채의 가격이 액면 가격 1년 후에 내가 100원을 갚아줘요. 갚아주기라고 지금 국채를 발행을 해요. 발행한다는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자가 계산하기 좋게 5%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1년 후, 지금 100원을 받으면 1년 후에 얼마를 돌려줘야 되나요? 105원을 돌려줘야 되죠. 근데 거꾸로 1년 후에 내가 100원을 돌려준다라고 치면은 미리서 지금 이자를 선이자를 지급을 할 수가 있죠. 선이자를 지급하면은 내가 얼마에 지금 이 채권을 팔면 되나요? 95원에 팔면 되죠, 대강. 그러면 이자 5원을, 5% 이자를 미리서 선납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 할인채라고 그래요. 대개 이 할인 방식으로 이제 채권 발행을 하죠. 물론 이제 만기 후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쿠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자, 1년짜리예요. 10년짜리 국채가 있어요. 10년짜리 국채가 5%로 만약에 10년 후에 내가 100원을 줘요. 이게 갚기로 하고 지금 돈을 빌려요. 10년 후에. 그럼 지금 얼마에 내가 돈을 이렇게 얼마를 받아야 되나요? 50원. 단순 이렇게 매년 1년에 5원씩 이자 선납해서 10년분치를 합친 50원을 미리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자가 4%로 됐다, 금리가 4%다라고 하면 얼마를 지금 이제 얼마에 발행을 하나요? 60원이죠. 1%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얼마입니까 지금? 10년 분치가 한꺼번에 10%가 한꺼번에 영향을 받죠. 50원짜리가 60원으로 튀죠. 그렇죠? 10년짜리 국채의 FRB가 4%짜리를 1.7%까지 떨어뜨렸다. 막 사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알기 쉽게 5%짜리를 1%에 사준다라고 치면 알기 쉽게 50원짜리 지금 시장에서 그 10년짜리 국채를 50원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걸 FRB가 양적 확대책을 통해 가지고 달러를 찍어 가지고 그 50원짜리 국채를 90원에 사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국채 그 50원짜리를 90원에 파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다지 됐겠죠? 그렇게 재테크를 해야 되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FRB가 미 국채를 사들인다라는, 그래서 장기금리를 떨어뜨린다라고 했을 때, 미 국채 가격의 변동, 그러니까 50원짜리가 90원으로 폭증을 해버리죠. 다우지수가 만짜리가 15,000, 6,000짜리가 8,000만, 12,000, 15,000, 13,000, 15,000 이렇게 급등을 하듯이 FRB가 미 국채를 산다 라고 하면은 그게 뭘 말합니까? 싼 걸 비싸게 사주겠다라는 얘기죠.
주로 누가 그 국채를 파나요? 뭐 미국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데들이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FRB한테 국채를 팔고 시세 차익을 많이 남겨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서 대출을 좀 많이 해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 미국 금융기관들이 얼마나 노다지 났겠어요. 이런 거 좀 아마 제대로 이해하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양적 확대책을 시행할 때 상황은 이랬어요. 이제 출구 전략으로 들어가면 출구 전략을 한다는 건 뭡니까? 이 5%짜리를 1%에 사준 걸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1%짜리가 5%로 올라간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죠. 지금 이렇게 10년짜리 국채를 90에 시장에서 이제 FRB가 사주니까 90이라고 이렇게 장부에다가 이건 90이야 딱 써놨는데 이제 시장에 갔다가 팔려고 하니까는 50으로 떨어져 버리죠. 폭락하죠. 채권 시장이 그래서 출구 전략 말 나오니까 다 휘청거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제로금리 정책을 했어요. 제로금리 정책을 해서 돈은 막 많이 풀었어요. 그 푼 돈은 주로 어디다 풀어줬죠? 금융기관들이 풀어줬겠죠? FRB가 개인들한테나 기업들한테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은행이나 증권이나 이런 금융기관들한테 풀어줬겠죠. 이 금융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그 대형 뭐 이렇게 자산관리 뭐 운용 펀드나 이런 데들이 제로금리, 저금리 정책을 가장 그 혜택을 받죠. 개인은 은행에서 지금 금리가 0%라고 그래도 여러분 지금 그 기준금리가 얼마인가요? 지금 한국은? 2.5? 2.5? 2.5인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금리 얼마죠? 대출 받으려면 금리 얼마죠? 보증이 있는 경우, 담보 있는 경우 막 그렇죠? 그럼 무엇에 비례합니까? 그 사람의 보증이나 담보력이나 신용도에 비례하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금리로 이렇게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금융기관 자신이죠. FRB로부터 0.25, 0.5짜리 그 자금 공급을 받으니까 가장 적은 그 금리의 그 자금 공급을 받잖아요. 빌려받잖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퍼주든가. 그럼 그 돈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해야 되죠. 운용은 어떻게 할까요? 응? 예. 그거죠. 일마 달러 캐리 자금이다.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는 그런 거죠. 아주 단기에 저금리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가지고 높은 그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으로 가서 단타치기를 한다 이거예요. 단기 자금을 계속 돌려요. 만기 되면은 또 같은 금리로 또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고 해서 뭐 브라질이나 인도나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한번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 이거예요. 시세 차익을 낸다 이거죠. 근데 이제 느닷없이 FRB가 우리 출구 전략 할 거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 금리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뭐 단기 자금이 아닌 뭐 장기 자금을 장기 금리가 툭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졌을 거 아니에요. 조달 금리가 싸졌으니까. 그러니까 장기 자금도 조달했을 거 아니에요. 조달했는데 우리 이제 금리 다시 이렇게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반대 현상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돈을 빨리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런 것을
술 모르면서 투자 그걸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상당히 오버가 돼서 왜냐하면 이 그 출구 전략 이야기가 지금 반도 못 왔어요. 네. 이게 뭐 1시간 가량으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일단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영향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 이렇게 대답은 못 해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FRB의 QE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그것이 실제 영향을 미친 것은 자산 가격 올리는 것, 이렇게 주택 가격 오르고 주가 오르고 채권 가격 오르고 하는 그런 자산 가격 오르는 데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로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증거로 아까 주택 거래를 봤죠. 또 있습니다. 미국 이제 가계 부문의 소득을 보면 임금 소득이 가계 부분이 전체 소득에서 임금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냐면은 떨어지고 있어요. 전체 소득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 비해서 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금융위기 전부터 최근까지의 그 추이를 보면 그러면은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고 그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가계의 임금 전체 소득 가계 전체 소득 중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 8%에서 4% 3%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첫째는 FRB의 양적 확대책이 가계의 임금 소득 증가에는 상대적인 증가에는 기여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자산 소득,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있죠, 가계.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보면은 이것도 확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로금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은행 예금을 많이 했는데 이자가 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 이자 수익률이 꽝인 거예요. 배당 수익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금융위기 전에 비하면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가계 전체의 이자 소득과 배당 수입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가계 소득이 늘어난 건 뭐 때문에 늘어나느냐를 보면은 뭐 때문에 늘어났을 것 같아요. 사회보장, 실업수당, 연금, 의료보험, 이런 걸. 이건 누구 영역이죠?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의 영역이죠? 이게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계 전체 소득 증가에 보면 소득이 이렇게 늘어난 것처럼 보인 거죠. FRB의 양적 확대책이 미국의 실물 경제 가계 소득 증대에 기여했느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없죠. 기여한 건 뭐죠? 자산 거품이죠. 주가 올라가고 아까 채권 올라가고 집값만 올라간 거죠. 거래는 없는데.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이 시평과 경제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꼭 내가 경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보는 눈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평을 꼭 참고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이 출구 전략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왜냐면 이제 구두상으로 이미 이건 구두상의 이야기거든요. 실제 아직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QE3에서 매월 미 국채 400억 달러, MBS 증권 450억 달러 합쳐서 매달 850억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추가로
기존에 이제 만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근데 저희 연구소가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시평에 그거 있었죠. 거의 한 680억 달러, 670억 달러를 신규 매입을 하고 있어요. 만기 돌아온 것은 855억 달러 중에서 한 170억 달러 정도만 이제 만기 돌아온 것 가지고 다시 재매입을 하는 거고, 신규로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새로 사들이는 게 한 670억, 80억 달러 돼요. 그러면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년 뭐 10달 지났다라고 치면, 실제로 지금까지 그래서 신규 매입한 게 10달 지나면 6,800억 달러죠. 6,7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6천억 달러를 추가로 더 찍어가지고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음 달에도 680억 달러 찍어가지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버렸죠. 출구 전략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QE1, QE2 때는 토탈 양을 정했어요. 3천억 달러, 뭐 9천억 달러 이렇게 정했어요. 그거 차면은 거기 끝난 거거든요. QE2는 6천억 달러, 그거 차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QE3는 어떻게 됐죠? 무제한으로 이렇게 했죠. 지금 무제한으로 했기 때문에 매달 지금 700억 달러 가까운 달러를 찍어가지고 막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거 할 거냐 겁나죠.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말을 던진 거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경고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죠. 역사적으로 봐도 중앙은행이 그 금융 완화책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일정한 시차를 두고 거품이 생기고 거품이 꺼졌어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어떤 정책을 했죠? 그린스펀 씨가 IT 버블 붕괴되고 9.11 테러 나가지고 확 경제가 이렇게 그 휘청거린다라는 그 걱정으로 기준금리를 1%까지 내려버렸죠. 2003년인가 4년까지. 그 결과 어떻게 됐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막 그 상상을 초월하는 거품이 확 생겨가지고 그걸로 지금 2008년 위기가 발생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000년에 IT 버블은 어떻게 생겨났죠? 2000년에 IT 버블은 2000년에 IT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 예로 들면 IT 버블이 있었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건 테마 거품이기도 하죠. IT라는. 한편으로는 또 금융 완화책의 영향입니다. 90년대 초반에 92년, 3년, 4년 이렇게 요 3년 동안에 FRB가 또 그때 저금리 정책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실질 제로금리 정책을 했어요. 90년대 초는 뭐였죠? 어떤 상황이었죠? 일본의 거품이 꺼지고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이 약간 좀 문제가 되고 특히 저기 뭐가 문제됐죠? 미국이 카드 버블이었죠. 카드 거품이 꺼져가지고 카드채가 난리가 났어요. 한국 또 그 외환위기 직후에 카드 대란이 있었잖아요. 90년대 초 90년, 91년, 92년 때 미국도 카드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카드 대란이 일어나고 저축 대부조합 SNL이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그 90년에 2차 파산이 일어났어요. 아주 큰 규모로. 1차 파산은 80년, 81년 이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 2차 파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는다고 이렇게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린 거예요. 3년 동안. 그 다음에 그 후에 이렇게 금리를 이제 올렸죠. 그게 이제 출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얼핏 언론이나 뭐 그런 데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출구 전략 사례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3% 그러니까 그 90년에 FRB의 그 FF 금리가 막 8% 이랬어요. 그걸 6% 막 7% 막 이렇게 됐다가 그걸 3%로 3년 동안 딱 묶어버렸어요. 그때 물가 상승률은 막 3% 4% 이랬는데 그러니까 실질 제로 금리죠. 3년 동안 딱 묶어버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이렇게 회복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봐서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출구 전략을 한 거죠. 근데 오늘 시간 못한 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이제 FRB의 양적 확대책이나 금융 완화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FRB의 금융 완화책, 두 번째는 연방정부의 재정 확대책, 세 번째는 민간 부분의 자생적인 회복력.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 고용 창출, 고용 증대는 FRB나 연방정부의 재정 확대책이나 금융 완화책이 더 그 고용 그 회복에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들이 더 기여를 했느냐라고 따져본다라면, 근데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뭐 2008년 이후에 그런 혁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무시 못해요. 그런 것들이 FRB의 금융 완화책의 효과냐 이겁니다. 아니죠. 그렇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이런 혁신들이죠.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혁신에 의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죠. FRB의 금융 완화책이나 연방정부의 재정 적다 확대책 같은 경우는 보조적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메인이 돼버려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마치 경제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나눠서 명확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90년대에 그런 상황에서 3% 동결했다가 94년, 5년부터 이렇게 출구 전략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 94년, 5년은 어떤 때인지 아세요? 미국에서? IT 혁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른바 뉴 이코노미, 신경제라는 데.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IT 버블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 90년대 그 후반에 미국 경제가 이른바 신경제로 불리는 호황, 클린턴 정부 후반기죠. 호황을 누렸던 게 FRB가 제대로 금융정책을 잘해서 했는지 아니면은 IT 혁명의 힘인지, 오히려 IT 혁명의 힘이 더 크죠. 한 건 뭐냐면은 역시 그때도 주가하고 채권 가격 요동이었죠. 중앙은행의 확대책은. 그것이 약간 시간을 두고서 이제 IT 버블로 온 거죠. 이어진 거죠, 그게. 미국의 신용카드 대란은 어떻게 일어났죠? 90년대 그 초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대에 은행하고 비은행 간에 대판 싸움이 일어났었죠. 여신 전문기관이라는 이른바 특히 카드, 뭐 이제 리스나 카드나 할부금융 이런 남뱅크 비은행 금융기관들 이런 데들이 뭐 또는 유통 뭐 시어스로박이나 이런 데들이 막 카드 발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카드 붐이 일어난 게 그때입니다. 길거리 난발이에요. 그것이 90년에 들어오면서 카드 거품이 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휘청거린 거죠. 그때 카드 글쎄요 부실률이 막 10%를 넘어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런 카드 그 길거리 난발이 일어났냐? 금융 규제 완화, 뭐 금융 자유화 혁신 이런 말을 들어서 금융 규제 완화의 산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융 완화를 하면은 반드시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거의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뭐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그래요. 완화가 일어나면 반드시 시차의 정도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완화의 정도가 상당히 크거나 강력한 것일 경우에는 반드시 그 뒤에 거품이 오고 꺼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FRB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말할 수 없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수단까지 무기한 뭐 이런 그 금융 완화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는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는데 가격만 이미 그냥 위기 전보다도 더 이제 올라가 버려 있고, 주가도 금융 위기 전보다도 더 올라가 버려 있고,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은 더 좋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채권 가격도 뭐 대책 없이 저렇게 폭등했다가 지금 이제 저거 떨어지면은 채권 펀드 뭐 그 핀코 지금 뭐 박살나고 있죠. 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이게 자산 거품 경고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거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기를 떠받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출구 전략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알게 모르게 또는 그걸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지 않든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품 붕괴죠. 주가 더 이렇게 폭락하지 않을까? 채권 가격 폭락하지 않을까? 뭐 부동산이나 자산 가격 폭락하지 않을까? 금값은 이미 날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 이런 그 금융 완화책으로 자산 가격 급등이나 이런 것 과정에서 어떤 상당한 이득을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의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이런 저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뭐 그것이 이제 또 한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데,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죠. 이미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한국이든 인도든 뭐 중국이든 뭐 아세안이든 브라질이든, 브라질만큼 또 이렇게 미국에 휘둘리는 나라도 없는 거예요. 우리 경제 단신 지난주가 이번 주 있죠? 그거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하여튼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걸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못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시평 자료라든지 다른 자료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고, 또 다른 기회 공부방에서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 출구 전략은 앞으로 뭐 짧게는 내년 뭐 6월 달까지 계속 이제 할 거고, 아니면 연기되면은 뭐 계속 이제 나올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850억 달러씩 사재 깨야 되니까 매달 더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그 한계에 부딪혔다.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굉장히 위험성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표시죠. FRB 자신.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제까지 달러를 계속 매달 그렇게 찍어낼 거냐 이거죠. 1000억 달러면은 한국 GDP의 10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그 단기 자금으로 해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대략 한 8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근거 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300만 원짜리 경제보고서에 그 설명이 있어요. 네, 뭐 나중에 이제 그건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공방에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돈 내고 보신 분들이 계시니까 다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하여튼 오늘 종로 공방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